흑사병이 어쩌다가 유럽에서 퍼지고 유럽까지 퍼져갔는지 아시는 분? 몽골 애들 시체, 중국, 그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중세시대의 성욕은 죄악이다. 잠자리를 막 하는 것도 죄악이고, 그 잠자리도 함부로 못했대요. 부부인데도. 그리고 막 마녀사냥도 사람 태워 죽이고 막. 저런 짓을 도대체 중세시대의 유럽 사람들은 왜 했을까? 왜? 항상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오늘 중세시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요즘 2021년에도 가짜뉴스 진짜 많죠. 중세에도 오지게 많았습니다. 전염병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잘 막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여러모로 그런 것들이 많고 끊임없이 1분 1초로 나온다는 거. 근데 중세시대에 1300년대에 뭐가 생기죠? 흑사병. 흑사병이 엄청나게 창궐하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근데 저 흑사병이 왜 퍼진지 아시는 분? 흑사병이 어쩌다가 유럽에서 퍼지고 유럽까지 퍼져갔는지 아시는 분? 몽골 애들 시체, 중국, 그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 가짜뉴스를 우리는 지금 2021년까지 믿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저 흑사병이 몽골 때문에 퍼졌는지 아니면 쥐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던 게 나중 가서 퍼진 건지 분명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1년에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 지금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갈 때 이제 뭐 성 안 열리니까 그 시체들을 수석기에 실어서 성 안으로 던졌다는 거야. 그 시체들을. 그래서 당시에 크림반도, 요 크림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몽골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스탄불을 거쳐서 그리스 앞에를 거쳐서 요 로마와 시칠리아까지 도망을 와서 흑사병에 걸렸다. 유럽 사람들이. 몽골 새끼들 때문에 이 전 유럽의 3분의 1 다 죽었다. 근데 그건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 크림반도나 이 동유럽 쪽에 있던 제노바 상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배 타고 이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가서 흑사병이 퍼졌다면은 전제가 있어야 돼요. 크림반도에서 로마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2189km입니다. 흑사병에 지금 감염이 되면 1, 2주 안에 사람들이 다 픽픽 쓰러지고 죽거든요. 근데 저 1300년대의 항해 기술로 흑사병 걸려서 1, 2주면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데, 쓰러지거나 노도 못 져 그거. 근데 흑사병에 걸린 채로 저 로마까지 2189km를 갔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 말이 물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저 양반들이 실제로 로마까지 갔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못 갔을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2021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몽골 때문에 흑사병이 유럽으로 많이 퍼졌다고 뭐 얘기 나와 있잖아요. 당연한가요? 끝! 문제는 몽골 때문에 그렇게 퍼졌다고 하는 것도 조금 비합리적인 게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흑사병이 몽골 때문에 처음에 퍼졌다고 치자고. 근데 사람들은 흑사병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어. 그 당시에 뭐 종교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여기서 근데 또 문제가 터집니다.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방역수칙을 위반하래. 지금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흑사병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십자가 지고 셀프로 채찍질 하면서 이제 길을 걸어 다니라고. 그래야 신께서 노하신 게 풀린다고 그랬다는 거야. 저것 때문에 더 퍼졌겠다. 흑사병.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 짓을 했거든요. 1300에서 1400년대까지. 전염병보다도요 가짜뉴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사제왕 요한 아세요 여러분들? 한 1100년에서 약 500년 동안 유럽에서 유행하던 개구라예요. 동방에, 아시아에 저 사제 요한이 왕으로 있는 어마무시한 기독교 왕국이 있다는 거야. 그게 500년 동안 유럽에서 유행이었어요. 저 사제 요한의 왕국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제후들을 거느리고 있는 왕국이다. 에덴 동산과도 가깝게 있고 신과도 가깝고 뭐 쟤네가 뭐 페르시아의 대군도 막 개박살내고 저기만 찾아서 굽히고 들어가거나 뭐 정복을 하거나 뭐 저기만 찾으면 아유 안녕하세요. 저 어디 왕국에 어디 조만한 제후인데 좀 친하게 좀 모시고 싶습니다. 뭐 이런 짓도 해가지고 사바사바에서 좀 연주를 해가지고 이제 개박살 또 유럽 내고 이 양반 힘 빌려서 여러 가지 했겠지. 얘네가 재밌는 게 또 중세 유럽에서 인도라는 존재는 뭐예요? 신대륙이지. 굉장히 신비롭고 황금이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 유럽 사람들은 인도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제 요한의 왕국이 인도를 무려 3개나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와 개쩔어. 저 나라의 대가리만 굽히고 들어가면 그게 끝나는 거야. 인도 하나만 먹어도 개쩌는 건데 쟤네는 인도를 3개나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막 소문이 유럽에 퍼져있던 소문들의 내용에 의하면 궁궐이 엄청 커서 매일같이 3만 명이 식사할 수 있다. 그런 소문이 유럽에 쫙 퍼져요. 어디서 퍼지냐면 1165년경 저 나라의 왕 사제 요한 자칭
안녕하세요. 저 사제 요한입니다. 저 개쩌는 나라 운영하고 있고요. 저 개쩌러요. 요런 편지를 저 당시 비잔티움 동로마 황제한테 보내요. 당시 1165년경이면 언제예요, 여러분들? 1, 2차 십자군 보내고 3차 보내냐 마냐 할 때예요. 비잔틴이랑 교황이 사이가 굉장히 더러울 때였죠. 당연히 이제 동방정교에 믿던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랑 다른 이제 뭐 가톨릭, 로마 교황을 따르는 국가들하고 또 티격태격하고 그럴 시대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제 요한이 다스리는 아시아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그 기독교 국가의 왕이라는 사제 요한이 저 비잔틴 황제한테 편지를 보낸 거지. 내용은 결국엔 이거야. 우리 같은 기독교 세력들끼리 이 전 세계의 기독교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슬람 세력을 개박살내고 이제 이러자 이 말이요. 저는 물론 인간 간다요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당연히 로마 교황이 가라를 쳤구나. 로마 교황이 비잔틴 황제한테 가라를 쳤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없다. 요거를 시작으로 사제 요한이 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다 아니면은 뭐 아니다 저쪽에 뭐 아시아에 있다 뭐 그러면서 막 별 난리를 다 쳐마 유럽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실제로 그런 곳이 아닐까? 유럽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가려고 환장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가보니까 이제 또 없는 거야.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지 마. 대항해 시대 이전의 탐험가 마르코폴로 있죠. 마르코폴로. 이 양반이 저 사제 요한의 왕국이 몽골 쪽에 있을 거라고 지 혼자 상상을 한 거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쯤에 사제 요한의 후손들이 통치하고 있는 국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근거로. 아무튼 이 양반이 또 그렇게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소문이 막 덮어져 막. 또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교황이 선동할 때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사제 요한의 왕국으로 가야 한다. 이슬람을 뚫어야 갈 수 있다.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선동으로 많이 써쳐먹고. 이렇게 중세시대의 흑사병 그리고 사제왕 요한의 가라국가 이 두 가지가 중세시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부패해가던 그 종교에 너무 건강하지 못하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 가서는 막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톨릭 성인들이라던가 기독교의 성인들 관련된 그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런 무덤들에 있는 뼈를 구하러 댕겨요. 왜? 그 뼈에서 기적이 나온다고 믿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사이비 같은 거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나중 가서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하죠. 면죄부까지 가는 거죠. 중세 유럽이. 이렇게 종교에 너무 과몰입을 하게 되면서 중세 종교 시대에는 성적인 욕구라던가 이런 욕구 자체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욕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생리적인 이런 욕구라던가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게. 근데 철저하게 단죄하고 조져야 될 제약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란 존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살기 지금 힘들어지면은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던 것들 그런 원초적인 욕구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삶이 팍팍해지고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사고의 흐름이 생겨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성관계를 요 근래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제 성관계를 멀리 해야겠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중세시대의 성관계가 죄악시대던 흐름이 이런 흐름이에요. 당시에 주교들이 이제 그 꼬라지 보면서 이제 요거를 잘 이용해야겠다. 중세 부패했던 종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잠자리는 축일, 금식일, 주일, 임신기간, 수유기간 뭐 기타 등등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 부부간에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근데 저걸 다 따져봤는데 1년에 얼마 되지가 않아. 며칠 되지가 않아. 일주일에 하루가 될까 말까야. 성관계를 해도 되는 날이. 근데 이제 그 기간 아니면 성관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교회에서. 근데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이제 죄의식이 생기는 거야. 본인 스스로 죄라고 느끼고 교회로 찾아가. 주교님 저 어제 성관계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교가 면죄부 사고 헌금 열심히 내고 교회 잘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지. 딱 그 구조가 돼. 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당시에 중세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베르나르디노.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해. 부부관계에서 기분 좋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애가 안 생기고 애를 안 갖게 되는 건 구원받지 못할 죽을 죄를 짓는 거다. 이게 부부가 관계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부가 이제 성관계를 했어. 근데 애가 안 생겨. 그 길로 부부가 막 펑펑 울면서 막 주교님 애가 안 생겼어요. 저희는 죽을 죄를 진 거고 막 이러고 앉아있고 막. 나중 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것까지 믿어. 마녀가 애를 못 낳게 하는 거다. 너네가 문제라기보다도 마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우리의 곳곳에 있으면 실제로 얘네들이 자꾸 너희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다. 그리고 저 마녀들에게 너네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교회 나와라. 일상적인 행동, 행위 이런 거에 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녀라는 있지도 않은 존재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만들어냄으로써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게 힘든 거구나. 이러한 상황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주교 이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 대고 했던 가스라이팅인 거지. 중스라이팅이었다.
너네가 애를 못 낳고 마녀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마녀가 너희들의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너네들을 못살게 굴어도 이 추기경과 주교를 믿고 주님을 향해 우린 달려갈 수 있다. 요새 지금 2021년에도 저거는 종북좌파다, 저거는 토착외구다 이러면서 소설 쓰는 양반들 되게 많잖아요. 1486년에 출간된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이 있어요. 당시에 그 수도원 다니던 수도사들이 쓴 책인데 이게 1486년부터 1600년까지야. 28판까지 찍어내요. 28번 찍어내 책을 매진돼가지고 엄청 많이 팔린 책이지 저게. 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에 보면은 마녀가 나와요. 그리고 악마도 나와. 근데 이 마녀랑 악마가 하는 짓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추악스러워. 갓난애기를 데려가서 막 괴롭히고 죽이고 태풍을 오게 해서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뭐 별짓을 다 해 저 새끼들, 저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막. 문제는 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가 소설이 아니에요. 레알이라고 주장하는 책이라는 거야. 이 책에 따르면 이런 거야. 마녀가 이런 것들을 만든대요. 근데 어느 날 방음이 안 되는 옆집에서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었어 누가. 근데 그 다음날 가뭄이 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 새끼가 마녀다. 저 새끼가 어제 성관계하는 걸 내가 들었다. 됐다 지금 저 새끼 빨리 화형시켜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 동네 사람들이 막. 중세 유럽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저 사람들을 굳이구태여 마녀로 잡아내고 막 멀쩡히 같이 이웃이던 사람을 마녀라고 막 몰아가고 막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 당장 내가 권력이 생기려면 가스라이팅을 좀 해야 되니까 뻥카를 좀 치자 했더니 이 마녀 사냥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 권력자들도 나중 되면 뭐 몇백 년 뒤에는 이제 얘네들이 뭐 마녀 사냥을 셀프로 하겠지 뭐 이런 거 계산하고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걔네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옥 지금도 가톨릭 교리에 있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중세시대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연옥이 뭐냐면 지구에서 죽으면 천국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일단 연옥으로 간다는 거야. 저 연옥에 가서 죄를 씻는 기간이 있대. 그 연옥에 가서 그 몇 년 동안 죄를 잘 씻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세시대 사람들한테도 죄를 평소에 너네가 지어도 우리 가톨릭 평소에 또 잘 믿었고 헌금도 잘 냈고 일단 연옥 가고 그 다음에 연옥 가서 또 죄 잘 뉘우치고 그러면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요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막 제공을 해줬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식들은 로마 가톨릭을 믿었어. 근데 부모들은 잘 안 믿었어.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그럼 자식 입장에서 자기 부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옥 가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자식들이 부모님이 죽자마자 교회에 헌금 바치고 별짓을 다 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연옥으로 간다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헌금을 내는 어떤 그 정도에 따라 저 연옥의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분명한 거는 저 연옥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가톨릭에서도 공식적으로 교리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중세시대에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에 어마무시한 부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연옥의 존재를 잘 알린 사람은 단테예요. 신곡을 쓴 단테짱. 단테가 이제 종교적 시들을 많이 쓰는데 화가들이 이제 저 양반 시 쓴 거 보고 죽어라 이제 단테가 쓴 시들 묘사해서 막 가톨릭과 관련된 막 그림 막 벽에다가 막 천장에다가 뒤져라 막 그리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부패를 한 건 가톨릭 그 자체가 아니라 중세시대 인간이란 존재들이 지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다 보니 저렇게 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시 주교들도 근데 머리가 빠가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연옥이란 존재를 믿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로마 가톨릭 주교들이 됐든 여러분 연옥은 있어요 왜 이러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들어졌겠죠. 지금 2021년까지도 인간의 과학기술은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했어요. 간다요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바로 몇 년 뒤에 스마트폰이란 물건이 누구든지 들고 다닐 물건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과학적 진보와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와 여러 가지가 발전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인간들의 마인드나 자기 합리화하는 수준은 자기 주관적으로만 보는 그 수준은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남종국 교수, 이화여대 사학과 서양사학을 전공하신 남종국 교수님께서 쓰신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라는 책의 광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광고고 뭐고 떠나서 이 책에서 간다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대목이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엄마가 중국인 노예였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어. 이런 책을 저 교수님께서 우연히 접했다는 거야. 물론 저 책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어찌되었든 저런 책을 남종국 교수께서 우연히
당연히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의 사방팔방 유럽이나 중국인이나 아시아 쪽에서 노예들을 많이 끌고 왔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모가 중국인 노예였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긴 하다는 거야.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대부분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저런 노예 출신 아니면 일반 백성, 평민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역사의 주인공들은 지배계급들이었죠. 전 지금 굉장히 놀라웠는데 1980년대, 1990년대 요때쯤부터서야 위로부터의 역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역사도 쓰려고 유럽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노력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사 보세요. 고려시대 왕, 조선의 왕, 고구려 왕 이런 거 중심으로 장군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유럽조차도 1990년대 가서야 그런 전반적인 일반인들의 삶도 보면서 역사를 이제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실제로 중세시대의 일반 평민들의 삶,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 그 시대에는 좀 이런 것도 있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왕이 이런 거 했음 뭐 왕이 이랬음 그것만 보고 그 시대를 어떻게 다 명확하게 알겠어요. 그죠? 저자께서 마지막에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 이제 대한민국도 500년 조선왕조와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평민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책에서.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거는 간다요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타임머신을 타지 않고 그냥 배우는 것만큼 부질없는 게 없다. 항상 역사 공부할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봐야 된다. 그래야 그 시대가 제대로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자주 하죠. 그죠? 다들 자기들 뽕파리 하려고 국뽕파리 하려고 욕심 채우려고 정복잡화 도착하고 조질라고 이런 마인드로만 역사를 보지 않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을까. 남종국 교수님의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 이 책은 물론 제가 광고를 받은 책이지만 만약에 광고를 안 받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 가서 책 좀 추천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아마 추천했을 책인 것 같아요. 괜찮은 책 아니면 광고 안 받아요. 남종국 교수의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 온오프라인 절찬 판매 중.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